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앱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정치적인 또 공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렇게 뭐 좋게 볼 수가 없죠. 이제 늘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합의문까지 써놓고 그러니까요. 꼭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 합의한 대로 이제 들어가고 중간에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서로 그 과정에서 또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뭐 매사 완벽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또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도 한시적으로 감사원에 뭐 감사도 받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국정조사도 하기로 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도 시찰단의 내용을 좀 더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어떤 이유든 뭐 하나하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월요일은 또 더 큰 일들이 터집니다. 네. 저는 거듭 뭐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지만 빨리 저는 진행을 하고 네. 지금 뭐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풀어나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가 좀 복잡하게 꼬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사위원 전원 사퇴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다음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을 그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한해서 어찌됐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감사원이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조사는 또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게 선우가 되어야 되는지 동시에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 뭐 어떤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감사원 직무감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예. 감사원은 지금 자신들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도 다 공개해가지고 망신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직무감찰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있을 것인데 문제를 삼기로 한 것이든 아닌 것으로 한 것이든 의심만 간 것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언론에 막 이 보도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당이 선관위를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격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보다는 있는 상태가 훨씬 좋은 것이고 반대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이 시점에 하면 민주당의 요구는 좋죠. 왜냐하면 공격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우럭도 있고 네. 그 뭡니까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따져 물을 게 많은데 IAEA 그 최종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는 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IAEA가 일본의 방류수 이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네.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공개를 할 것인데 네. 그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손에 쥐고 네. 이거 봐라 아. 정당하다지 않느냐 예. 괴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보면 그 여당이 좋은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뒤로 일단 밀어두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국민의힘이 우리가 언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이 순리대로 이것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합의를 깨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어떻게든 이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이걸 하고 싶은 그러한 뭐 기류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한 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감사원 감사 들어가는 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먼저 뭐 청문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민주당 쪽에서는 유리한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또 선관위도 그렇고 아니 그 당이 왜 유불리를 따지고 이거는 국민과 관련된 현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관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감찰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도 후쿠시마 관련된 이 과학적 검증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시찰단이 가서 확인해 가는지 이게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질 부분입니까? 그렇게 따질 부분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예. 뭐 우리 검찰 조사도 그렇잖아요. 휴대폰 압수수색한다 그러는데 압수수색하겠습니다라는 것만 보지는 않잖아요. 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감사를 하면 자, 그 서류만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 건지 아닌지 그건 운영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가 네. 참 뭐랄까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는데 네. 선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제외하고 인사만 우리가 직무 감찰을 받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직무 감찰이라는 것은 그 해당 기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지 네. 그 감찰을 받는 대상이 난 이것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 그리고 헌법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명확하면 그거는 다른 토달 거 없이 그냥 직무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동안 선관위의 반대 논리는 뭐였냐면 헌법상 그리고 법상으로 그 대상이 아니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직무감찰을 뭐 인사에 관련되면 받겠습니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수용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저는 좀 의문이고 그러면 수용을 할 거면은 선관위가 법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직무감찰 대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네. 오늘 또 뭘 하냐면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권한이 있는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네. 없는 것인지를 네. 그럼 이 결론이 만약에 직무감찰을 받았는데 네. 이 결론이 뭐 아닌 걸로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만 여론이 그만큼 안 좋으니까 네. 지금 이 사안을 인사와 관련돼서 선관위가 자기들끼리 무슨 세습을 하듯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푸는 방식이라는 게 감사원의 직무감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당은 얘기를 하고 네. 감사원도 오늘 바로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직무감찰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네. 그럼 이 상황이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데 선관위가 직무감찰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사안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물론 상임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동안에 우린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황된 논리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권익위에서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이 감찰을 하는 거하고 권익위가 조사하는 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는 일반적인 부패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네. 그것도 그러니까 부패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네. 말씀드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라는 건 범위가 없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선관위는 자기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은 네. 직무감찰하고 나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하느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만약에 인사와 관련된 것들만 한다면 예. 선관위가 하는 것이거나 권익위가 하는 것이거나 감사원이 하는 것이거나 결론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여다보는 기관만 다른 것이지. 다만 만약에 감사원이 이 선관위와 관련된 이 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확장해가지고 직무감찰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예. 그게 앞으로 선례가 될 것이고 지금 정권에서의 감사원이 정말 엄정 중립을 지켜가면서 감사를 한다 치더라도 다음 정권에 누가 잡을지 모르는데 그 정권의 어떤 감사원은 그때는 직무감찰 수용했으니까 지금도 수용해야지 라면서 선관위 또 들어가서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채용이잖아요. 인사채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2019년의 사례에도 감사원이 이것은 직무감찰에 해당된다고 해서 감사를 시도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네. 지난해 있었던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헌법상 중앙선관위의 독립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속구리 투표 이거는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워낙 그런 이 인사채용의 공무원으로서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성격도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국회에서는 말 그대로 국정조사는 전반적으로 국회가 중앙선관위의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하면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북한의 뭐 해킹 소행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국정조사로서 따로 또 살펴보면 될 부분이고 건의기는 조금 다른 성격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공무원들의 부패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이고 강제건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건의위원장이 따로 보고를 받지 않는 독립된 조사팀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또 고발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도 선관위를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요 사안 내에서 선관위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다는 건 다 동감할 것 같고요. 그렇죠. 선거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 어떤 방식으로든 선관위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엔 선관위를 흔드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큰 틀 안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관련된 거라 그러는데 지금 채용 문제가 됐다고 하면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되거든요. 검찰에 또 이미 고발이 됐다면서요. 고발돼 있죠. 예. 검찰 수사가 따라가는데 근데 감사원은 왜 들어가서 그걸 또 다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검찰이 어차피 수사할 거 아닙니까? 수사는 거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답답한 것은 선관위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느냐라는 쟁점이 지금 처음 나온 쟁점이 아닙니다. 네. 이게 94년부터 계속 야당이 되면은 이것을 뭐 직무감찰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되면은 직무감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지금의 여야가 주장해온 사안이에요. 또 네. 자리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게.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럼 이번 기회에 권한쟁의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경계를 명확히 하고 네. 그다음에 결론을 내서 직무감찰을 가능한 어떤 그런 법적 완결성인 것인지 여부를 결론을 내고 네네. 또 감사원의 중립성을 의심받는다 하면 네. 중립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또 하자고 하고 얘기를 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이 정치권 지금 정당들은 선거를 치르면 선관위로부터 선관위가 심판을 보고 자기들이 선수가 돼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수들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네. 이 심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심판을 때리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안 나오도록 정말 이건 유리구슬 다루듯이 봐주란 얘기가 아니라 선관위를 봐주란 얘기가 아니라 네. 불필요한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데 감사원 직무감찰을 안 하면 세상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예. 그게 이제 좀 뭐랄까요 이 납득이 되는 일이냐 저는 그게 의미인 거 다른 걸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네네. 어차피 수사까지 다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그런 게 의문이에요 저는. 김민환 평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문 열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가 아닌데 맞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권을 직무감찰권을 어디다 둬야 하는가 회계감사권하고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되는가 국회로 다 옮겨야 되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크잖아요. 이 정치권이 그런 논의들은 풀어갈 생각 안 하고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좀 정치권이 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죠. 근데 청문회 합의한 날 여야 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한 주중 대사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발언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더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국내 정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또 중일 간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성격이 돼요. 저는 이걸 일종의 미필적 고의다. 왜 만났느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빌미로 해서 김기현 대표도 일본 대사를 만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싱하이밍 주중 대사를 만났거든요. 네. 저는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만나서 일본 대사와 만난 것 자체가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고 그 나눈 대화 내용이 어쨌든 간에 네. 한일 간의 협력을 이야기했던 간에 근데 더 이제 지금 더 불거지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 이제 관저로 가서 만났거든요. 예. 만났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중국과 소원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발인데 이 한 15분간 정도였나요? 네네. 작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각을 세우고 또 약간 좀 비판하는 분위기에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원고를 아예 준비를 했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차라리 이제 그러면은 그 자리를 아예 떠나버리든지 아니면은 그건 좀 오늘 이 자리에 맞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나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다고 했든지 해야 되는데 자칫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자리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이제 지금 많은 이제 비판의 이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고 네. 결국 싱하이밍 대선은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초치해서 이걸 문제 삼았거든요. 예. 실제 지금 뭐가 문제냐면 또 비엔나 협정에 이 상조하고 있는 이 대사가 그 국내 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것 자체도 앞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대사도 일본 대사지만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 사이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불거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쪽만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주한 일본 대사 만났을 때는 김기현 대표는 지금 오염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 대사 만난 것만 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본 대사 만난 걸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를 해 주시죠. 뭐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그럼 얘기하십시오. 일본 대사를 만났으면은 여당 대표가 그래도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뭐 괴담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일본 대사 만났을 때는 또 일본에 할 말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그럼 또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했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여당을 대표해가지고 해외에 당사국을 만났을 때는 또 한국의 이익, 국익을 대변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당 대표가 이제 일본 대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맥락이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를 만났다. 이건 좀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대사가 찾아와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국회에 여러 뭐 당이 있으니까 예방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오시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만난 거잖아요. 네. 이상하거든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무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날 거면 첫째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 일정을 스케줄을 짜야죠. 중국 대사만 만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주변 외교 윤석열 정권이 반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네. 대사도 만나고 미국 대사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우리가 원래는 4강 대사를 다 만나야 되는데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거긴 빼더라도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벼랑간에 이렇게 된 다음에 가서 사실상 중국 싱하이밍한테 이용당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무적인 기획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태이다라고 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의문 가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 이런 식으로 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뭐 민주당 쪽에 반박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워낙 이제 그 미일에 편중된 외교를 하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외교를 못하고 중국에서 사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 중국 대사를 야당 대표가 만난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작심하고 그 기회를 기다렸다가 할 말 다 쏟아내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건 좀 엇갈릴 수도 있을 바로 것 그 같긴 부분입니다. 한데요. 예. 그럼 일본 대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대사 지금 일본 대사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논란이 되는 일부 얘기들이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일본 대사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중 대사 만난 것만 얘기하고 주중 대사를 초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뭐 여당이니까 그런 건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국내 그 말에 이제 하나하나를 놓고 국내 정치에 이것을 개입한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될 텐데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한국 국민이 볼 때는 주제넘은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윤석열 정권이 뭐 미국의 이익만 챙기고 국익은 안 챙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당사국의 이제 외교 라인의 입장에서는 초치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그러면은 뭐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만 이런 효과 또 국내 정치에 미치는 효과라는 게 있고 그것을 생각을 안 했겠느냐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러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하고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민주당은 중국 편이야. 원래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중국에 갔는데 뭐 부하처럼 시진핑 옆에 앉아 있었다는 등 뭐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혼밥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뭐 혼밥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대국이라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뭐 중국 편인가 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보지. 이런 정치적 맥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심 사지 말고 요거는 정확하게 국익에 져야 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이상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당에 대해서 무슨 뭐 삼전도의 굴욕이니 이런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또 뭐 그런 맥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차원인데 이제 박진배 외교부 장관이 이 싱하이밍 대사만 초치를 한 것은 이제 이런 이유겠죠. 만약에 이제 일본 대사가 윤석열 정부나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비난하는 힐난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면 초치를 했겠죠. 또는 아니면 다른 우리 외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뭐 독도 발언이나 뭐 관련 과거사 발언을 했다면 초치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그런 성격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초치를 한 것이고 네네. 다만 이제 이 박진배 외교부 장관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여론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김기현 대표가 뭐 국민 여론이 그렇게 주목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잘 갔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겠느냐.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그런 싱하이밍 대사의 15분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 표정은 편하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라리 그러면 아예 나와버리든지 싱하이밍 대사 그건 내가 듣고 있을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건 나는 가보겠어. 다른 일정에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여론이 중도층이나 또 뭐 무당층이나 MZ세대가 듣고 있을 때 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저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용당한 측면이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오랫동안 했고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막 그 신문에 기고해가지고 막 반론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던 데다가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모르는 사이냐 검찰총장 이전 시절부터 싱하이밍 대사를 아는 사이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검찰 시절에 교류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라든가 국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사인데 그 인사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움직임 이런 행보에 그러니까 말린 거죠 민주당이.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 정무적 기획력 판단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태용호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이번에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물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는 비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도부 체제가 이렇게 두 명이나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한 명은 그래도 채운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재밌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그게 2006년쯤이었나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신촌에서 봉변을 당하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지방선거 지역에서 대전은요. 그 기억나시죠, 그죠? 저는 이제 지금 최고위원을 이제 재선출한 내용을 보고서 그럴 것 같아요. 내용은요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식은 갖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호남이라고 하는 이제 형식을 갖추었거든요. 그거는 뭐 또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여론에 대한 효과는 거두셨겠죠. 청년하고 MZ세대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도 호남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면 정작 청년이라고 했던 그 지난 전당대회 때 이른바 천하람 또 허나 또 김용태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이들의 그 여론을 당내 여론을 수렴할 뭔가 장치는
좀 보완을 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또 호남이라고 그럴 때는 더 정작 호남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뭐 내용은 채웠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 뭐 김민하 평론가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 뭐 뉴스 매일 보는 사람들이야 이 상황을 알았지만 뉴스를 그냥 뭐 9시 뉴스 정도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지금 이 여당 최고위원회 위상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 설화 이후에 최고위원 누구 뭐 지금 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시사회 출신의 장해찬 최고위원 빼고는 없습니다. 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네, 뭐 10분에 많이 나니까 뭐 마음에 안 드세요 제 얘기? 네. 발언을 이제 강하게 하니까는 이제 신문 제목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사회 출신으로서 반갑고 아주 뭐 그런데 김민하 변호사 평소에 상당히 극찬을 또 하기 때문에 네, 뭐 아주 뭐 기쁜데 아주 기분이 좋고 기쁜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말을 강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 최고위가 권위가 있고 그 최고위 체제에서 뭘 잘 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김기현 대표조차도 이 어떤 존재감이 엷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최고위도 지금 존재감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윤심 전당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온 건데 그걸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호남 유권자들이 이 김가람 최고위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말 우리 호남을 배려한 그러한 어떤 표심이 움직였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들러리야, 뭐 좀 이렇게 포장지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뻔한 거거든요. 호남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런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 듣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의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좀 굉장히 굵직한 이슈인데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명한 게 아니고 하마평에 오른 상황인데 언론계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요.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 시도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안? 저는 이게 뭐 아직 지명도 되지 않은 분을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저는 여론이 이동관이지 않나. 왜냐하면 여론이 이제 계속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론의 이동관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과거로부터 계속 10여 년 전부터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복잡하고 정치권도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도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지난 MB 정권에서 이 언론 여론 관련해서 총괄을 했던 그 당시의 그 영향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녀 부분입니다. 이 자녀와 관련해서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위 여부도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미래의 역할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동간의 여론이 이동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 여론이 말 그대로 방송 장악으로 기결되는 건지 방송 정상화인지 방송 장악인지 방송 정상인지 그 평가를 역시 저는 또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핵심이냐면 12일 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실제 그 다음 주 상황까지도 보면서 실제 그 가처분 과정까지도 결과도 보면서 그것이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명한 것이랑 다름없는 건데 여론 검증을 거치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흘려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대체적인 언론들의 생각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마평이 오르자마자 자녀 학폭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정치권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인수위 고문을 지냈던 인사가 바로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공정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운영해야 될 사람인데 그 안에도 방송입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방통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인사가 곧바로 직행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내면서도 그때 당시 언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뭐 핵심 관계자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실은 지금 지명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기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무슨 뭐 연예가 중계도 아니고 뭐 연예계 스캔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계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달째예요 지금. 그 얘기 돌아다닌 지가.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고 계속 이 사안이 진행 중인 사안처럼 얘기가 되는 데다가 이동관 특보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인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걸 뭐 기괴하다고 합니까? 인사가 진행 중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나오죠. 그 대통령실의 태도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이동관 특보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동관 특보도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효 회장한테 전화했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자녀의 학폭 논란, 내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담임교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하는 것이지 교감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이사장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이사장이라는 분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금융계 4대 천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동문이고 경영학과의 6.1학번 동기입니다. 그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동관 특보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언론 오른팔인 거잖아요. 뭐가 통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잘 해명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동관 특보가 해명한 내용 중에서도 선도위에서 판단한 대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고에서는 선도위 연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진실 공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임기 문제. 그래서 뭐 남은 임기가 적은 상황에서 임명하면 청문회 2번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건 주변적인 것이고 정확하게 이 인사가 그 자리에 맞는 인사이냐 이것부터 먼저 대통령실이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이명박 정권 당시에 언론 장악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게 한국 사회에 좋은 선례로 남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로 남은 일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아일보 출신이고 채널A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던 사람이 바로 방통위원장에 가서 이 종편사의 재승인 정책을 또 담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게 이게 충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결격 사유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의도가 뭐냐에 대해 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인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철 소장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시고요? 짧게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해명도 나오고 하니까 이건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평가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지 무리수를 둔다면 이것도 대통령의 여론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당초 언론계에서 예측하기로는 인사를 빨리 낼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명이 빨리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전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걸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통위원장이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돼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는 건 지금 12일이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변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데 또 다시 또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2번이나 거쳐야 되는 그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또 논쟁이 번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머 주셔가지고. 네. 자, 뉴스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